결국 AI는 반도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고객들의 디바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를 잘 만드는 회사가 삼성과 하이닉스가 있는 것이고요. 디바이스는 LG가 될 수도 있고 삼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형 AI의 하드웨어 디바이스 소프트웨어가 모두 나왔으면 우리가 탑3의 AI 국가가 될 수 있는 거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뭐 저의 바람이자 우리나라에 필요한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갤럭시 Z 폴드 7이 달성한 슬림화 및 경량화 기술의 주요 혁신 포인트로 어떤 게 있나요? 몇 주 전에 여러분 많이 아시다시피 갤럭시 언팩 행사가 일어났고요.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이 갤럭시 Z 폴드 7이랑 플립 7이 두 가지를 보고 많이 의견이 엇갈렸지만 특히 폴드 7은 굉장히 매력도가 높다. 뭐 대부분의 이제 여러분 뭐 사이트를 보셔가지고 소위 IT 디바이스 해주는 뭐 리뷰 사이트나 이런 유튜버 분들 보시더라도 폴드 7은 뭐 소위 미쳤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거기에 가장 큰 대표적인 기술이 결국에는 이제 고객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얇아졌느냐라고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 힌지라고 얘기하죠. 결국에 접히지 않습니까? 접힐 때. 이 접히는 게 그동안은 이게 정말로 딱 접혀가지고 일직선이 된 게 아니라 약간의 굴곡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도 지금은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바로 기계공학에서 얘네들의 이 접히는 구분의 힌지에 대해서 아주 복잡하게 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기술 개발로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디스플레이 디자인 자체가 기존에는 이렇게 펼쳤을 때 갖고 있는 여기 625LED라고 할 수 있는 거 있죠. 이쪽 방식이랑 그다음에 접었을 때 이쪽에 전체적인 화면이 나온다고 했던 거, 이 두 가지의 디스플레이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엄청난 형태의 고객의 만족? 어떤 면에서 이거는 자기 만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하면서도 고객들이 폴드 6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슬림화 경량화가 되고 있다. 이것이 지금 봤더니 아이폰 16이라고 하는 거하고 아이폰 16보다 더 가볍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격은 비싸지긴 했지만 아이폰 16보다 더 가벼운 형태의 무게가 됐더라. 근데 펼쳐보게 되면은 실제로 얘네들이 화면이 거의 이제 패드 수준이 될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의 이 가로 세로 비율도 조절해가지고 훨씬 더 확장성이 높아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접었을 때도 엄청나게 얇은 형태다. 이 얇기 두께라고 하는 게 아이폰 16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앞설 정도로 돼버렸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잘 보시면 폴드 7이 되게 요새 겸손해졌어요. 무슨 얘기냐? 가장 얇은 거 아닙니까? 뭐라고 했더니 기능상은 모르겠지만 실제 형태로 봤을 때는 중국의 폴더블 폰 회사가 가장 얇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겸손을 떨고 있긴 하지만 제품의 품질과 내구성까지 확장한다면 폴드 7이라고 하는 게 그 정도의 절치부심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이폰 16이라고 하는 게 막 감성 얘기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폴드 7이라고 하는 게 아시겠지만 이제 얼만큼 이 폴드 7이 경량화와 슬림화 여부가 고객한테 아니면 자기의 소비라고 하는 거나 전자제품에 대해서 기능의 성능의 가시적인 확대라고 볼 수도 있는지 잘 모르겠으면서도 실제로 이제 그것을 테크를 중심으로 봤었을 때에 여기서 아주 얼리 어비터 분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아주 큰 형태의 확장이 되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반도체 사람이기 때문에 폴드 7에는 현재는 엑시노스가 아니라 퀄컴 칩을 활용을 했고, 플립 7은 삼성전자가 절치부심해서 아마도 이제 내부적으로 논의 많이 했을 것 같은데, 플립 7은 약간의 고객들한테 마루타처럼 돼가지고 이제 엑시노스 반도체를 적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뭐 가장 큰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실제로 폴드와 플립에서 고객들이 플립에서는 가장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핸드폰 용량이 가장 큰 게 바로 게임 같은 고용량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플립 7에서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엑시노스를 적용해서 고객들한테 어떤 면에서 이제 약간의 성능 평가 같은 걸 해주게 했는데 기존 대비 많이 성능이 좋아진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있어서 이제 폴드 7은 퀄컴 걸 썼다. 플립 7 같은 경우는 엑시노스 적용했다. 이런 것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폴드 7 사전 판매 신기록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저도 이제 갤럭시 쓰고 있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아이폰을 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뭐 컨설팅 같은 걸 하고 뭐 대졸자들 뭐 이런 면담 같은 거 할 때 삼성전자 핸드폰 사업부에 넣는 분들의 80% 이상이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그 취업할 때 4번 질문이 뭐냐면요, 특히 저기 DX 부분, 핸드폰 사업부는 4번 질문이 뭐냐면은 삼성전자 제품을 써본 경험을 얘기하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그 친구 어떤 분들은 삼성전자 갤럭시 써본 적은 없고요 막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안 되거든요. 혹시라도 그러면 취업 준비하신 분들은 한 두 달 전부터는 갤럭시를 대여해서 써보세요. 근데 이제 대부분 아이폰 쓰시는데, 근데 말하자면 아이폰이 갖고 있는 인게이지먼트가 있는 거죠. 아이폰을 써서 맥북을 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클라우드라고 하는 이 아이폰 세계로, 애플의 세계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한데, 이제 그것이 이제 아이폰 16부터 생각하는 아이폰의 기술력이 실제로 정말로 뛰어나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 의문을 갖게 되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본적 의문은 무엇일까? 소프트웨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 M4 같은 칩과 소프트웨어가 아주 잘 결합되어 있죠. 소위 이제 iOS가 잘 되어 있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 울트라 M1 칩 같은 걸 기반으로 하는 AP가 정말 성능이 좋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성능이 좋은데 이 16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건 알겠는데 이 폴더 7이라고 하는 게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죠. 말하자면 이건 무엇이냐? 여전히 사람들은 하드웨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욕망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감성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근데 여전히 아이폰 16이라고 하는 게 과연 그렇게까지 대단하게 성능이 좋냐? 네, 요것들이 이제 하드웨어적 기반으로서 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아이폰도 따라가지고 지금 폴더블 폰 만드는 얘기도 많이 있죠. 이게 왔을 때 여전히 하드웨어라고 하는 것의 기반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바로 인공지능이 될 수 있고 인공지능 서비스가 현재 이 아이폰이 많이 욕을 먹어요. 그 다음에 아이폰, 애플이 지금 주가 확 떨어진 이유가 뭐죠? 바로 인공지능 서비스의 단독이 안 되더라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팀쿡이라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이제 감성과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해주면서 아이폰이 여전히 이제 고부가가치가 되고 있지만 주가가 안 좋은 이유가 뭐죠? 바로 AI 적용이라고 하는 게 안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서 현재 폴드 7까지 아니라도 갤럭시 S25에서 쓰고 있는 AI, 뭐 사진을 지울 때, 사진을 편집할 때 가는 AI 서비스하고 아이폰 16의 AI 서비스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AI라고 하는 것의 디바이스를 쓸 때 이 AI 기술의 확장 정도가 아이폰이 좋지 않다.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전히 사람들은 하드웨어에 대한 욕망이 있고 있어 보일티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확 화면을 보고 있고 막 저보다 피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여전히 욕망이 있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바로 현재 미래 기술이 갈 수 있는 온 디바이스 AI의 실제 활용에 대해서 삼성이 앞서 있는 건 사실이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아이폰 16을 바로 뭐 이건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 많지 않더라도 이제 새로운 형태의 고객 서비스 AI와 하드웨어적 기반으로서 디스플레이 정도를 확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건 새로운 형태의 어떤 니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폴더블 스마트폰 기술 발달이 반도체 설계 및 제조 트렌드에 미친 영향으로 어떤 게 있나요? 실제로 이 폴더블 폰이 나왔었을 때 현재 고객들이 정말 많은가? 아직까지는 좀 아직 소위 얘기하는 우리 기본적인 폰이죠. 원래 2D 폰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일반적인 폰이 대부분 소비자가 많은 건 있는데 그렇지만 플래그십 폰으로서 폴더블 폰의 니즈는 확장될 것 같아가는 게 업계의 전망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결국에 딱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결국에 또 하드웨어겠죠. 이 하드웨어로서 폴더블 폰에 갖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잘 만들고 있는 거죠. 6.2 OLED 이 접히는 형태의 플렉시블 OLED라고 하는 거, 플렉시블 디스플레이가 얼만큼 수율을 확보할 수 있고 기술이 확장될까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디스플레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뭐 중국에 밀린다 얘기하고 있지만 부가가치로 봤을 때는 외려 LG는 좀 많이 어려운 편입니다. LG는 대형 OLED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 것이고요. 삼성전자가 소형 OLED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이 소형 OLED 같은 경우는 이 애플도 삼성에 직접 얘기해가지고 얘기할 정도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삼성전자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괜찮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하드웨어적 발달은 여전히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결국엔 그래서 이 하드웨어라고 하는 것들이 발달돼서 고객들이 이 넓은 화면으로 혹은 이걸 패드로, 탭으로 이렇게 넓은 화면을 봤었을 때 갖고 있는 고객들이 늘어난다고 친다면 말하자면 그게 반도체 핸드폰 기술 트렌드라고 하는 것들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거나 폴더블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결국에 넓은 화면이 가능해진다면 이것이 고객한테 봤었을 때는 설계의 영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설계라고 하는 건 결국에 이 넓은 칩을 만들었을 때 이때 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소위 호용성, 호환성이 있을 것인가의 문제겠죠. 현재 설계에서 잘 생각해야 될 거는 현재 애플이 뛰어난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많이 아시다시피 이 애플에서 아이폰에 쓰는 것과 아이패드에 쓰는 것과 맥북에 쓰는 것들 이 칩들이 굉장히 연결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트라 칩 같은 거 M4 같은 칩 같은 경우는 이걸 2개 붙이냐 3개 붙이냐 라고 해서 이 시스템 반도체 설계에서 이것의 개수의 연결성으로 확보해 가지고도 호환 같은 것도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애플과 같은 갤럭시라고 하는 갤럭시 월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아이폰, 그 다음에 아이패드, 맥북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형태의 어떤 경험들이라고 하는 게 폴더블로 시작해가지고 갤럭시, 폴더블,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 패드, 그다음에 이후에 어떤 다른 디스플레이까지 연결해가지고 할 수 있다면 이 설계상에 호환되는 칩에 대한 설계 능력에 대한 요구가 많이 필요해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들이 두 번째로 본다면 결국에 이제는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이 온 디바이스로 돼 있을 때 AI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은 이 온디바이스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패드나 폴더블 같이 넓은 것들이 얼만큼 고객들을 따라오게 될지라고 하는 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이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넓은 화면 같은 것들이 니즈가 생긴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것을 욕망한다 싶게 된다면은 이것이 갖고 있는 형태의 다른 형태의 AI 기술이 발달된다면 그거에 관련된 칩이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AI 기술 자체도 이 사람들이 보기에 휴대용 하는데 화면 디스플레이가 넓다. 이것에 대한 것들의 니즈가 생기게 된다면 기술 자체의 변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영향이 될 수 있겠고 이것의 디스플레이 확장에 따라서 큰 화면에 대해서 AI 기술 같은 것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엔비디아의 AI 서버용 GPU 수요 증대가 고성능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I 서버용 GPU 수요 증대가 계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 GPU라고 하는 거는 뭐 현재 이름 원래 네임이 그래픽 프로세서 유니트입니다. 원래 이미지 처리를 하던 반도체였던 거죠. 엔비디아는 그래픽 카드를 만들던 회사였었습니다. 근데 그래픽 카드를 만들다가 그래픽 카드를 만들던 형태의 소위 얘네들의 병렬 처리 방식이죠. 왜냐면 이미지라고 하는 게 여러분 네모나게 돼 있을 때 네모난 이미지라고 하는 게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픽셀로 아주 잘게 나누고요. 그러면 이제 픽셀의 위치가 생기죠. 이게 1,1, 1,2, 1,3이 생기게 되면 여기에 픽셀의 색깔, 여기가 붉은색이냐? 그러면 RGB에서 이게 255 빵빵 됩니다. 말하자면 이 XYZ라고 하는 것의 점의 정보가 바로 픽셀 값이 될 수 있겠죠. 말하자면 이 이미지 처리라고 하는 것의 방식이 이 사진을 처리하려면 병렬이 필요한데 그럼 현재의 AI가 보다 이 전체 아주 거대한 행렬을 병렬로 푸는 것이 유리하겠다. 그래서 이 GPU를 만들던 회사, 이 이미지 처리에 유리하던 GPU가 곧 AI의 파라미터를 해석할 때 유리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GPU가 블록체인 만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위 이제 비트코인 채굴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AI까지 이미지 처리라고 하는 게 곧 AI 처리랑 유사하더라라고 해서 이제 GPU가 GP GPU, 제너럴 퍼포스라고 하는 게 되면서 이 엔비디아가 엄청난 형태로 이제 독식을 하게 됐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많이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AI 생태계를 만들던 이 곳이 결국에는 이게 쿠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까지 연결돼가지고 엔비디아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뿐만 아니라 이 AI의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독식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본적으로 대부분 회사들은 이 엔비디아의 GPU라고 하는 것들을 살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형태의 AI GPU라고 하는 게 수요 증대는 계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고성능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의 문제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인프라용 AI라고 하는 게 계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 인프라용 반도체에서는 엔비디아가 계속 독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누가 경쟁하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HBM을 납품으로 진행한 AMD가 있겠죠. 그 다음에가 브로드컴이라는 회사는 뭐가 좋냐면은 특히 메모리하고 통신해가지고 아주 이걸 효율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집중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이제 브로드컴이 가장 강한 이유는 뭐다? 전체 CPU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있을 때 이 메모리 반도체 CPU 사이에 통신이 느린 게 현재 가장 느린 것 중에 하나일 텐데 여기를 최적화해가지고 메모리 속도를 높여주는데 이제 브로드컴이 굉장히 중요한 특허를 갖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누가 더 성능이 좋은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 것이냐, AI용이죠. 이걸 만들 것이냐의 문제가 변화할 수 있게 된다면 엔비디아의 마켓을 갖고 올 수 있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것의 마켓의 싸움 대비해서는 훨씬 더 마켓의 확대가 클 거라고 하는 게 현재 업계의 주문일 수밖에 없어서 전체적으로 AI 반도체 GPU 같은 것의 확보는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그다음에 수요 증대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서 엔비디아의 GPU 수요 증대는 반도체 설계사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 세 개 회사의 각주점. 그다음에 이제 여기 플러스 알파가 서버렌 AI에 따른 수요의 증가. 두 번째가 바로 빅테크 회사들이죠. 그래서 메타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데 이런 회사에서 만들어주는 각각의 자기만의 NPU, TPU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계 회사의 확장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게 파운드리라고 하는 반도체를 만드는데 어떻게 될 거냐? 당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엔비디아는 모든 GPU를 TSMC에서 독자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TSMC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인 형태의 카파가 아주 늘어나지 않는 바에는 삼성전자가 이것을 가지고 좀 더 마켓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은 필요해질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AI 반도체가 늘어난다. 그럼 당연스럽게 메모리 반도체인 HBM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AI 반도체의 소위 수요가 여전히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도 늘기 때문에 설계 회사나 메모리 회사나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형태의 회사들 자체의 매출이나 확대도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최근 주가 변동성의 원인과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약간의 현재 출렁거리는 형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전체 글로벌리 시가총액 1등이 2등이 왔다 갔다 할 정도 하루는 졌다가 다시금 1등 올라오고 있는데 약간의 조정 국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많이 보셨던 요새 나왔던 소식이죠.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터니 쪽에서 레포트가 뭐였냐? SK 하이닉스가 이제 안 좋아질 걸이라고 했던 게 나왔었습니다. 그건 결국에 SK 하이닉스가 안 좋다는 건 무엇이냐? HBM 수요가 떨어진다. HBM 수요가 떨어진다는 건 무엇이냐? 엔비디아 GPU가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이것이 연결됐기 때문에 얘기되는 건데 각 리포트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 바로 인프라용 AI가 최적화되지 않을까? 그 수요가 과연 늘어날 것이냐? 이 문제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해서 원래 기존의 반도체 H20이죠. 중국에 팔리던 반도체 H20을 금지했다가 다시금 이제 팔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정치적 변동을 통해서 하이엔드 칩 말고는 나머지 것들은 여전히 중국 이나 이쪽에 판매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결과가 있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전망으로 보자면 2017년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봐야 될 게 엔비디아의 헤게모니를 나올 만한 월등한 성능을 갖고 있는 AMD나 브로드컴이나 아니면 혹시 우리나라가 최적화된 반도체 속도가 월등히 좋은데 싼 반도체 라고 하는 게 나올 수 있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이것은 현재는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포함해서 엔비디아 생태계에서 잘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냐? 바로 현재 여러분 많이 보신 대로 딥시크가 나와서 기존에 이제 미국의 오픈 AI만큼의 성능을 내버렸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또 반면에 또 그록 4가 나왔죠. 그록이 나와서 그건 뭐였냐? 실제로 이제 앨런 머스크가 GPU를 엄청 사가지고 양을 부었더니 좋아졌더라고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뭐냐? 이 최적화의 시기가 왔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무한히 많은 파라미터를 썼던 엔비디아의 GPU를 비싸게 사고 소프트웨어를 깔았던 거 하고 그다음에 적정량의 GPU를 산 다음에 아니면 이제 적정량의 이제 성능이 아주 좋지 않은 중국용 반도체를 산 다음에 여기다가 딥시크를 깔았다. 여기도 결국에 최적화의 논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도 소버린 AI 한다 봤을 때 최적화를 최대한으로 고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엔비디아의 수요가 약간은 줄어들 수 있겠다. 근데 그건 뭐냐면 이 실제로 고객이 봤었을 때 아니면 업계에서 봤을 때 이 AI 반도체 성능이 엔비디아나 이 하드웨어적인 거랑 달리 월등히 좋아진 거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서 그 속속들이 나온 결과가 엔비디아의 수요에 영향을 준다면 영향이 있겠지만 그것도 실제로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시사점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를 설계성으로 앞설 회사가 있을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엔비디아의 소위 하드웨어와 연결된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해가지고 만들어주는 최적화된 AI 서비스라고 하는 게 중국처럼 딥시크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가 얘기하는 소버린 AI가 뭔가 다르게 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이때 그러면 그만큼의 GPU가 필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게 업계로서 뭔가 파다하게 된다면 엔비디아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의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2026년 정도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반도체 생태계에서 삼성전자 폴더블 스마트폰과 엔비디아 AI 반도체 간 시너지 효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 질문은 굉장히 확장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현재 디바이스로서의 폴더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엣지 온 디바이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디바이스는 달라지고 있다가 있겠죠. 그러니까 폴더블 스마트폰이 접힌 것뿐만 아니라 넓은 거가 포함이 된다. 혹은 다른 것들의 이 디바이스 나온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가 제 생각에 2027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인프라용 AI의 대표적인 엔비디아가 굉장히 무거운 거죠. 아주 고용량의 고집적화된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깔린 인프라용 AI는 딱 보시기에도 전원이 꼽혀 있죠. 그러니까 고용량, 고집적이에요. 용량이 굉장히 많이 쓰고 AI에 대해서 엄청나게 소위 전력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무한히 전력을 소모해서 성능이 좋은 반도체, 좀 세게 넣어가지고 많이 쓰는 거겠죠. 이게 이제 현재 엔비디아의 GPU가 될 텐데 이 시장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엔비디아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바로 이 소형 온 디바이스 AI가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를 요즘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도 이제 앞서 있을 텐데 이 디바이스형 AI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될 건지 여부가 이제 아마도 2026년부터 27년까지 업계의 가장 중요한 어떤 결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나 국내 기업들은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를 기반으로 하는 인프라형 AI에서 어떻게 이 설계상으로 HBM 상으로 이런 상으로 설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둘째 문제인 것 같고 신규로
나오고 있는 형태, 이 폴더블 폰 기반으로 해서 이 폴더블 폰 혹은 삼성 갤럭시가 얘기하는 뭐 이게 렌즈 같은 거나 메타의 같은 거죠. 그다음에 삼성 갤럭시 링 혹은 이제 다른 것들의 디바이스 모릅니다. 이런 형태가 실제로 엔비디아 AI를 활용하는데 엔비디아의 AI를 활용할 때 여기 엔비디아 AI를 부가시켜 버릴 수 있어요. 여기는 가볍게 쓰고 디바이스 쪽으로 집중하게 된다면 디바이스용 반도체가 중요할 수 있겠죠. 여기는 이제 소위 헤게모니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온 디바이스까지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의 가능성은 높진 않습니다. 잘 봐야겠지만 여기서 온 디바이스 곧 저전력이죠. 배터리가 한정적이고요. 그다음에 개인 보안 문제 같은 것들 취약할 수 세큐어 같은 것들 중요할 수 있을 텐데 이 온 디바이스용 AI에 들어가는 칩들의 설계 이것이 엔비디아에 의존하지 않고 디바이스 회사가 따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구글이나 메타나 빅테크 회사들이 엔비디아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만의 칩을 개발해가지고 디바이스 끼운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이것들이 생태계 확보는 전체적으로 늘겠지만 이 디바이스용 AI라고 하는 것, 시너지라고 하는 것들을 각각 기량 적용하면서 이것들의 변화가 꽤나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 디바이스의 형태는 인프라용 AI가 2027년에 확대될지 말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바일 폰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바일 폰 대비해서 우리가 하나 더 가져간다. 우리가 이제 손에 반지를 낀다. 안경을 끼겠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사람이 가져가게 된다면 이 디바이스용 AI라고 하는 것의 발달, 이것에 따른 칩 회사나 제품 회사나 모든 회사들은 다시금 새로운 경쟁 구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는 더 커질 것이고 그때의 기회를 잡는 회사들이 엄청난 소득을 거둘 것이고 삼성이 현재 이 AI 인프라용 AI 시장에서 HBM의 이제 어려운 상태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설득할 수 있는 건 결국에 디바이스용 AI에 대한 강점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 반도체 생태계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디바이스는 기계고 제조업이에요. 이 기계나 제조업은 정말 우리나라 잘 만들거든요. 그쪽에서 우리나라가 여전히 이제 강점을 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좋은 형태의 생태계로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AI는 아직까지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AI를 생각하실 때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AI는 반도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고객들의 디바이스, 그래서 반도체와 디바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반도체를 잘 만드는 회사가 삼성과 하이닉스가 있는 것이고요. 디바이스는 LG가 될 수도 있고 삼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디바이스를 다시금 생각해서 이 AI 시장에서 생태계 확보에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소버린 AI 등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한국형 AI의 하드웨어, 디바이스, 소프트웨어가 모두 다 나왔으면 하겠다. 이것들 통해서 우리가 탑3의 AI 국가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뭐 저의 바람이자 우리나라에 필요한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여러분 그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반도체, 그 다음에 AI, 그 다음에 관련되어진 업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여러분의 투자나 지식이 잘 활용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투자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 우리나라는 특히 수율 측면에서는 이게 잘 봐야 될 게 한꺼번에 바로 도와지는 거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많은 다른 형태의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실제로 수율 확보가 됐다거나 빅테크 회사의 어떤 형태를 따냈거나 이런 것들이 확실한 결과가 있지 않은 바에야 만만치 않게 이제 수율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런 수율 확보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부족하지만 제 책에 보시면 실제 수율의 측정이나 이 수율이 왜 어려운 것이냐, 수율에서 왜 소부장이나 협력이 중요한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반도체 업계에 대한 무한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버린 AI까지 생각해서 한국 반도체가 계속적인 경쟁력과 여러분의 투자 수익을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